장점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는 이러한 배움 중심의 거꾸로 수업의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철학적 배경은 지금 시간이 딸릴 것 같으니까요. 제가 간단히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인간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육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려요. 말하자면 인간은 태어날 때 엄청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연히 그 사람들은 교육이란 아이들 스스로 배워나가는 일이다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 능력이 없이 존속감한데 백지 상태로 태어났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이를 수동적인 존재로 볼 것이고 그럴 때는 가르침 중심으로 수업이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은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 그런데 배움 중심의 거꾸로 수업은 인간은 태어날 때 엄청난 잠재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과학이다니까요. 한번 바쁜데 그 얘기를 해야겠네 그러면. 저기 뇌과학에서 말이죠.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데도 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워나가는 걸 보고 과학자들이 거기다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엄청난 합성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실험으로 내가 그것도 이제 좀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 갓난 아이 태어난 아이를 놓고 말이죠. 아이 앞에 아이를 놓고 엄마가 혀를 이렇게 내두르면 아이가 똑같이 따라서 해요. 이건 바로 뭐냐? 태어날 때 모방 능력을 타고났다. 인간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모방 능력이에요. 우리 이렇게 서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있죠? 서서 걸어다니는 것도 이게 모방에 의해서 된 거예요. 늑대 어린이 어때요? 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방 능력이 엄청 중요한데 그 모방 능력이 갖고 태어나. 그 외에도 실험한 것들 얘기하자면 말이 길어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추측이 아니다. 신념이 아니다. 과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이미 누스도 말이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에밀에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 훼손되지 않고 잘 자라도록 도와주라.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배움 중심의 거꾸로 수업을 하려면은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철학은 바로 뭐냐면 구성주의예요. 구성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성주의에서 학습이라는 거 이렇게 봐요. 사람이나 사물을 매개로 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학습자가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걸 봐요. 의미나 관계를 구성해 나가는 걸 봐요. 누가요? 학습자가. 이게 바로 구성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주의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학습자의 능동성을 강조를 해요. 학습자의 적극성을 인정해줘요. 학습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요. 그게 구성주의 핵심이에요. 그게 구성주의 핵심. 선생님,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 네.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 때? 아마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가장 발전할 때도 바로 그때 거 아니에요. 내가 발전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데 아이들 말이 발전시키려면 지가 하고 싶은 거 내버려둬요. 계속 하게끔 해줘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율성이에요. 근데 이 자율성을 누가 통제하면 말이죠. 뭐라고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통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한 증오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라고 하면 어머니가 아이를 계속 이렇게 통제를 하잖아요. 막으면은 자율성이 뭔 역할을 하냐면은 나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원동력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율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누가 막으면 말이죠. 증오감이 생긴데 엄마에 대한 증오감이 생긴다. 엄마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랑과 감정하고 양가 감정이 대립되어 가지고 아이가 성장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억지로 무엇을 강요하면은 이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소도 이런 얘기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억지가 없는 자연스러운 교육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꼭 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말이죠. 교육을 얘기할 때 누구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 마리 고기 잡아주는 것보다 한 마리 고기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 마리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바다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끔, 바다를 동경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예? 바다, 고기 잡는 방법이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바다 가는 거 싫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억지로 무엇을 막 강요하고 억지로 뭘 시키는 것은 바다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꺾게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지만 저는 아이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면서 교육의 비극은 시작됐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아이들의 능동성을 살려줘야 한다는 거. 구성주의가 핵심적인 입안이 그거예요. 이것이 뭐하고 똑같냐면은 배움의 공동체 철학하고 똑같아요. 인간관도 똑같고. 이게 제가 얼마 전까지 배움의 공동체 강의하고 보급에 위해서 많은 노력했는데 저 사람이 또 갑작스레 배움 중심 거꾸로 수업을 고르 다닌다냐? 철학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이. 수업은 철학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철학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구성주의에서는 수업이라는 걸 뭘로 보냐면 봐요.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해나가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수업이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대화를 통해 가지고 구성주의에서는. 그게 배움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철학이 같아요. 예. 그 다음에는 무엇에 대하냐면 오늘 이 시간 중에 가장 이거 제가 한번 보여주려고 갖고 왔는데 한번 볼래요? 출생 당시 이미 거대한 학습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아기들. 우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과학자들은 매우 간단한 실험으로 아이의 타고난 능력을 입증했다. 엄마가 아이를 보며 혀를 내미는 동작을 반복하면 생후 한 달이 채 안 된 신생아들도 엄마의 혀 내미는 동작을 그대로 따라. 네,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까 봐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 말이에요. 네. 그 이외에도 실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뇌과학자들이 실험한 게 많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오늘 그 강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들. 우리가 수업을 바꾼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선생님들은 수업을 바꾼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내 수업을 바꾸는 것은 어떤 기법을 바꾸는 것이고 수업 방법을 바꾸는 것이 수업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수업을 바꾸는 것은 철학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래요. 수업 철학을 바꾸는 것. 만약에 수업 철학이 안 바뀌고 경험 방법과 기술만 바뀐다고 한다면은 그 선생님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야, 이 방법이 좋더라 하면은 가서 쫓아가가지고 한번 보고 또 해보고 또 저 방법이 좋더라 하면 쫓아가서 해보고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와 같느냐? 철학적 용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본질은 바뀌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바꾸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바꾼다는 건 철학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수업의 중심점이 뭐냐면은 수업 철학이에요. 자기 수업 어떤 기준점, 꼭지점이 되는 것이 수업 철학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수업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이거다 그 말이에요. 수업 철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배움 중심의 수업 철학은 바로 뭐냐 이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수업을 참여시키자. 그게 1번이 이게. 그 다음에 뭐냐? 아이들 간에 스스로 배워나가는 그런 수업을 만들자. 그게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도전과제를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업의 질을 높여보자. 이게 세 가지의 수업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약에 배움 중심의 거꾸로 수업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해요. 수업을 할 때도 이 세 가지 가지고 수업을 하고 수업을 볼 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고 수업을 분석할 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분석해야 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도 수업 철학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무엇을 가지고 수업을 하냐면 어떤 모형 틀을 가지고 수업을 해요. 매뉴얼을 가지고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 가장 이상적인 수업 모형을 하나 만들어 두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봐요. 선생님들 봐요. 어떤 모형 틀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은 그 속에다가 내 수업을 갖다 집어넣는 것이니까 수업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게 바로 어떤 수업이에요? 가르침 중심 수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배운 중심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수업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면서 수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올바른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냐? 아이들의 배움, 아이들의 반응, 아이들의 생각,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뭘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부터 내가 이제 그럼 수업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해요. 지금부터 내가 앞으로 수업 진행 과정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 수업 철학이 잘 실현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해보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하니까 실현이 잘 안 되더라. 그럼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이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 방법은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겠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철학을 가지고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배움 중심으로 거꾸로 수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에서 봐요, 선생님들. 제가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꼭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구조화, 정형화 시키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한다. 나는 그렇게 봐요. 방법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앞에서 아이들이 말이죠. 수업을 집에서 동영상을 보고니까 일단 수업 시작할 때 동영상 본 것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바로 모둠을 넣어요. 그 다음에 수업 중간 정도 가가지고 아까 지금 도전과제 제시했잖아요. 도전과제에 대해서 모둠에서 한번 활동하게끔 해요. 그리고 전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시 시간이 되면은 모둠에 넣고 끝 마무리 시간에는 하브루타식으로 1대1로 아이들과 만나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야한테 설명해주고 또 친구가 설명해주고 하브루타식을 한번 넣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브루타식은 꼭 끝에만 넣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중간에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뭐 선생님들 마음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